사막 위, 아무도 불가능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곳에 세계 최고 빌딩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한국인이었다. 영상을 보시며 아래의 질문에 함께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기술자들이 선택되었을까? 진짜 국가의 기술력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콘텐츠가 감동을 주었다면 무료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 줄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에 꽃을 피운 한국 기술 두바이의 기적. 그 뒤엔 한국인이 있었다. 불가능한 도전의 시작. 여긴 사람이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땅입니다. 2004년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페르시아만의 뜨거운 바람이 사막 모래를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전 세계 건설업계가 경악할 만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높이 800m가 넘는 세계의 최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말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 452m였습니다. 두바이가 제시한 계획은 그보다 거의 2배나 높았죠. 더욱이 집안은 모래, 기온은 여름철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올린다는 겁니까? 독일의 한 건설사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의 굴지의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삼성물산의 해외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던 정재윤 부장이 회의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바이 측 관계자들의 눈빛이 변했죠.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재윤 부장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죠.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바이 개발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났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재윤 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조국의 역사를 떠올렸죠. 그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한국팀을 만나기 전까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죠.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성공해야만 한다는,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셰이크 모하메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정재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진 순간 한국 건설 사상 최대 규모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높이 828m. 그 이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그 거대한 꿈의 시작이었죠. 서울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현장 책임자들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기술자들이 사막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가족을 뒤로하고 조국의 명예를 짊어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말입니다. 2004년 여름 첫 번째 한국 기술자 파견단이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열기와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시다. 정재윤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막의 기적을 새기는 한국인들의 대서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와 시장 모래 위에 첫 삽, 모래 위에 800m 빌딩,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바이 현지 시간 오전 7시. 사막의 일출은 장엄했지만
한국 기술진들에게는 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기온이 이미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정재윤 부장을 비롯한 첫 번째 파견팀이 건설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모래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건설 부지입니까? 구조설계 담당 박영우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발걸음 하나하나에 푹푹 빠져들었죠. 손으로 한 움큼 쥐어보니 고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현지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깊이가 50m가 넘습니다. 그 밑에 안반이 있지만 지하 수위도 높고 염분 농도도 상당합니다. 박영우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기초공사로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한국에서 수많은 난공사를 경험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기초를 못 박으면 빌딩도 없죠. 우리가 그 모래에 철근을 꽂았습니다. 박영우 과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장 사무소에서 첫 번째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후덥지근했죠. 벽에 걸린 설계도면을 바라보며 한국 기술진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반적인 말뚝 기초로는 안 됩니다.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모래의 특성상 지지력이 없어요. 집안공학 전문가 김기훈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재윤 부장이 물었습니다.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을 써야 합니다. 직경 1.5m, 깊이 50m 이상. 그것도 194개를 박아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런 규모의 기초공사를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장비들이 속속 도착했죠. 대형 굴삭기, 크레인, 그리고 현장 타설 말뚝을 위한 특수 드릴링 장비까지. 두바이 사막에 한국 기술의 총집합체가 모여들었습니다. 현장 안전 담당 이상철 기사는 매일 새벽 5시부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다치면 본국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사막의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낮 기온은 연일 45도를 넘어섰고 모래바람이 불면 시야가 10m도 안 되었죠. 장비들도 극한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엔진이 또 과열됐습니다. 장비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장비가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장비를 수리하고 새벽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뚝 작업이 시작된 날 현장에는 두바이 관계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정말 모래 속 50m까지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까? 두바이 건설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박영우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거대한 드릴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기계의 굉음이 사막을 가득 메웠죠. 10m, 20m, 30m. 드릴은 계속해서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40m 도달.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두바이 관계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50m 도달. 안반 확인. 그 순간 현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해낸 것이었죠. 사막의 첫 번째 기둥을 박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재윤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94개 모두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날 밤 한국 기술자들은 작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마신 맥주 한 모금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죠.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네요. 이상철 기사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박영우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말뚝을 성공적으로 박은 순간부터 한국팀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막에 박힌 첫 번째 기둥. 그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지와 기술이 만들어낸 불굴의 정신이 새겨진 희망의 기둥이었죠. 기술과 땀, 사막 위의 한국인들.
하루 12시간 모래바람 속에서 눈도 못 뜨고 일했습니다. 2005년 5월 두바이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은 연일 48도를 넘나들었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은 마치 거대한 헤어드라이어 같았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극한 도전이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 담당 이상철 기사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현장 점검을 시작했죠. 여기서는 하루도 방심할 수 없어요. 장비 하나 잘못되면 전체 공정이 밀려버리거든요. 이상철 기사의 하루는 체크리스트 확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인 와이어 점검, 안전벨트 상태 확인, 헬멧과 안전화 점검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죠. 오전 6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4개의 말뚝 중 이미 50개가 완료된 상황이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었죠. 물 많이 드세요. 현장 곳곳에서 들리는 외침이었습니다. 탈수는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온음료와 물을 수시로 마셔도 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박영우 과장은 매일 현장을 돌며 작업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잠깐 그늘에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박영우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한국 기술자들은 서로를 챙기며 극한의 환경을 버텨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 2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계란을 깨뜨리면 바로 익을 정도의 열기였죠. 이때는 모든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실내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설계 검토 시간입니다. 김기훈 팀장이 말했습니다. 에어컨이 풀가동되는 현장 사무소에서 기술자들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죠. 28번 말뚝 위치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영우 과장이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GPS 좌표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측량해 보니 5cm 차이가 나네요. 5cm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측량하죠. 이런 꼼꼼함이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작은 오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완벽주의였죠. 오후 4시 다시 야외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온은 45도 안팎이었고 모래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크레인 운전사가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10m 앞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작업 중단. 모든 인원 대피. 현장 책임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바람이 잠잠해지자마자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거든요. 공기를 맞추려면 1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삼성 이름 붙는 거잖아요. 울면서도 작업했죠. 이상철 기사의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저녁 8시 하루 작업이 끝났습니다. 12시간 동안 사막의 열기와 싸우며 일한 기술자들의 작업복은 소금기로 하얗게 변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몇 개 완료했죠? 정재윤 부장이 물었습니다. 3개 완료했습니다. 총 53개째입니다. 박영우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속도면 예정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의 화상통화 시간이었죠. 아빠 언제 와? 어린 딸의 목소리에 이상철 기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대단한 건물을 짓고 있어. 정말? 어떤 건물인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야. 나중에 아빠가 사진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철 기사는 창밖의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현장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도 모레도 그 불빛 아래에서 한국인들의 땀과 열정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항상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 같았죠. 3교대 근무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갈등과 위기 28층에서 터진 폭탄. 28층에서 균열 발생. 철수해야 하나? 2007년 7월 15일 오후 3시 27분. 그 순간을 김기훈 기술팀장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8층 철골 구조물 검사를 하던 중 주요보 연결부에서 발견된 것은 길이 15cm의 미세한 균열이었죠. 이게 뭡니까? 김기훈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대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균열이 한 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팀장님, 여기도 있습니다. 구조검사원이 20m 떨어진 또 다른 보에서 외쳤습니다. 여기도요. 다른 쪽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김기훈 팀장의 뇌리를 스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이 균열이 구조적 결함이라면 이미 28층까지 올라간 건물을 모두 허물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긴급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재응 부장을 비롯한 모든 팀장들이 소집되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정재응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다만 김기훈 팀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설계상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계 문제라면 이는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근본적인 결함을 의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바이 발주처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한국의 기술입니까? 두바이 건설청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8층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응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두바이 측 구조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균열이면 건물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까지 올린 구조물을 모두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한국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철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두바이 측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도 안 됩니다. 정재응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측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한국팀의 48시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설계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아니면 재료 문제인지. 김기훈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영우 과장이 구조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계산을 다시 해봅시다. 용접 부위도 전부 재검사해야겠어요. 용접 전문가 정민수 차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바이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입수했는지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건설사, 부르즈 칼리파 공사에서 중대 결함 발생이라는 헤드라인이 현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서 난리인데요.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둘째 날 밤, 김기훈 팀장이 현미경으로 균열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던 중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상해요. 이 균열 패턴이 일반적인 구조적 균열과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데요? 박영우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구조적 균열이라면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이 균열은 오히려 응력이 적은 부위에 있어요. 그 순간 김기훈 팀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혹시 용접 중 급냉각으로 인한 수축 균열일까요? 그렇다면 박영우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생긴 표면 균열일 수도 있겠네요. 48시간 동안 한 명도 퇴근하지 않은 한국팀이 드디어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균열은 실제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표면적 균열로 판명되었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우린 불가능을 배운 적이 없어요. 김기훈 팀장이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한국팀은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두바이 발주처를 찾아갔습니다. 정밀 분석 자료와 함께 보수 방안까지 제시했죠. 정말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까? 두바이 건설청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김기훈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48시간 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죠.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극복과 완성 세계가 우러러본 순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우리는 해냈다. 2009년 12월 31일 새해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마지막 층인 163층에서 정재윤 부장은 두바이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모래밭이었던 그곳이 이제 찬란한 도시로 변해 있었죠. 정말 해냈네요. 옆에 선 김기훈 팀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도 800m에서 바라본 세상은 경이로웠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멀리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고 두바이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발밑에서 올려다 보이는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의 땀과 열정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28층 균열 사건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박영우 과장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김기훈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죠. 그 사건 이후 한국팀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48시간 만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두바이 측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그들은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하게 되었죠. 2008년부터는 작업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쳐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되었거든요. 매주 새로운 층이 올라갔고 두바이 시민들은 그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을 한국 사람들이 짓고 있다면서요? 두바이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현지에서 일하는 다른 국가 기술자들도 한국팀을 인정했습니다. 2009년 중반 건물이 700m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극심했거든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면 크레인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작업 중단입니다. 현장 안전 담당 이상철 기사가 아쉬워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약해지는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특별 작업 스케줄을 만들었죠. 새벽 3시부터 오전 8시까지만 작업하겠습니다. 정재윤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바람이 가장 약한 시간대니까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비록 작업 시간은 줄어들지만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이 더 중요했거든요. 2009년 9월 드디어 최고층에 도달했습니다. 828m, 163층. 인류가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5년간 함께했던 기술자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완공은 아직이었습니다. 외벽 마감, 내부 시설, 각종 설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진정한 완공이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섬세한 작업입니다.
마감 담당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163층 건물 전체의 마감 작업을 책임져야 했죠. 특히 고층부에서의 유리창 설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완벽하게 정렬된 유리창들. 그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2010년 1월 2일 최종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바이 측 검사관들과 국제안전인증기관 관계자들이 건물 전체를 샅샅이 점검했죠. 완벽합니다. 국제인증기관 검사관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 이렇게 완벽한 시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바이 건설청장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1월 4일 개장식 하루 전 한국 기술자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하 3층부터 163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우리가 정말 해낸 거 맞죠? 이상철 기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해냈어요. 정재윤 부장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것입니다. 그날 밤 한국 기술자들은 숙소에서 조용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아니었지만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르즈 칼리파가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모래밭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이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공식 개장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군요. 김기훈 팀장이 아쉬워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재윤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일궈낸 기적.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영웅들 마이너스 조용한 눈물의 의미. 우리가 지은 거 맞지? 그래, 우리다. 2010년 1월 4일 오후 8시 두바이 국제공항. 대한항공 777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5년간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환희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더 컸거든요. 창가에 앉은 이상철 기사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멀어져가는 두바이 시내에서 부르즈 칼리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성대한 개장식이 열렸던 그 건물 말이죠. 저거 정말 우리가 지은 거 맞나요? 옆에 앉은 후배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은 거야. 이상철 기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 그 긴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재윤 부장은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였죠. 하지만 숫자와 데이터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장님 힘드셨죠? 박영우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정재윤 부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허전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년간 오직 부르즈 칼리파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건설 현장이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는 것도 공사 일정이었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기훈 팀장은 가방에서 작은 기념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 현장에서 나온 콘크리트 조각이었죠.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5년간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네요. 김기훈 팀장이 콘크리트 조각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바꿨다기보다는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인류의 한계에 도전한 상징이었고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증명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두바이가 점점 작아지고 사막이 눈아래로 펼쳐졌죠.
5년 전 처음 이 길을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거든요.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젊은 기술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상철 기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단 가족들하고 실컷 시간을 보내야죠. 5년 동안 미안했으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했고 아이들 운동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신에도 전화 인사만 드릴 뿐이었죠. 우리 딸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기내식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추억에 잠겨 있었거든요. 48도 사막에서 흘린 땀, 모래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작업, 28층 균열 사건 때의 절망과 극복,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828m의 기적까지. 개장식 때 두바이 왕세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정재윤 부장이 물었습니다. 기억해요. 김기훈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 건물은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했죠. 특히 한국의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완공 기념사진 말이에요. 박영우 과장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입고 찍은 거 있잖아요. 사진 속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미소보다 밝고 자랑스러웠죠. 배경에는 완성된 부르즈 칼리파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사진이에요. 이상철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모두가 동감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이 더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있을까요? 젊은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있겠죠. 정재윤 부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한국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겠네요. 모두가 희망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아직 5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집에 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말이죠. 세상에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민근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63세였던 그는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들이 만든 것은 영원히 그곳에 서 있을 테니까요. 기술, 그 이상의 것 마이너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정신.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2010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압둘라 경제도시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장에는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우디 발주처 관계자들의 시선이 유독 한국 업체들에게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 건설부 차관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가 일어서자 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부르즈 칼리파를 지은 그 팀입니까? 차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입찰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기술적 검토나 가격 비교도 전에 말이죠. 사우디 측은 이미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부르즈 칼리파를 통해 입증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팀을 원합니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우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중동 전역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발주처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한국 업체들이었죠. 한국 기술자들과 일해봤습니까? 카타르의 한 건설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유럽 업체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모르실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즈 칼리파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서 한국인의 인내와 근면, 그리고 책임감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죠. 정재윤 부장은 귀국 후 본사에서 새로운 해외 사업 총괄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연일 중동 각국에서 오는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쌓여갔죠. 이게 다 부르즈 칼리파 덕분입니까? 후배가 놀라워했습니다. 덕분이라기보다는 정재윤 부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증명해낸 것들 때문이겠죠. 그가 말한 증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문제가 생겼을 때 48시간 만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신뢰성이었죠. 한국 기술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중동 국가들이 가지게 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곧 현실이 되었죠. 2011년 쿠웨이트 국제공항 신터미널 프로젝트. 또다시 한국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2012년 카타르 월드컵 스타디움 건설. 역시 한국이 맡았죠. 2013년 사우디 킹압둘라 신도시 건설까지.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또 유럽의 한 건설업체 임원이 투덜댔습니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중동에서 오래 일한 현지 컨설턴트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예요. 사람이 좋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요. 여기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중동의 건설 환경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극한의 기후, 복잡한 지질 조건, 그리고 까다로운 발주처까지. 많은 업체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품질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달랐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015년까지 중동 지역 수주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가 보고했습니다. 300억 달러라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습니다. 네. 부르즈 칼리파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가 기술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중동 발주처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해요. 중동 지역 담당 임원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해요. 단순한 시공업체가 아니라 말이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 그것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였죠. 28층 균열 사건 때 48시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 50도 사막에서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던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벽을 추구했던 장인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 신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동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재윤 부장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꿈을 이뤄가는 파트너로 인정받았죠. 박영우 과장도 동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정신은 쉽게 흉내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죠.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이었죠. 전 세계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사우디 정부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동에서 단순한 건설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였죠. 그 모든 것이 사막에서 시작된 5년간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사막에 핀 한국의 꽃. 우린 다시 새로운 사막으로 간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현장. 홍해 연안의 새로운 사막에서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소 벽에는 14년 전 부르즈 칼리파 완공 기념 사진이 걸려 있었죠.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 사진 속 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군요. 새로 파견된 젊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분들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준 분들이에요. 현장 소장이 경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60대가 된 정재윤 전 부장이 고문 자격으로 네옴시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밟는 중동 사막의 느낌은 여전했지만 한국 팀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재윤 선생님, 사우디 현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전설이시잖아요. 전설이라니요. 정재윤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의 겸손한 말과 달리 지난 14년간 중동에서 일어난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수주한 중동 지역 프로젝트만 해도 총 80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부르즈 칼리파였습니다. 선배님,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젊은 기술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정재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을 멈추고 네옴시티 건설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두바이 교민들은 부르즈 칼리파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저건 우리가 지은 거야.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그들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저 건물 지었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두바이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 말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덕분이에요.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180도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였다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것이죠. 사우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아요. 중동 지역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뢰는 곧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쿠웨이트의 실크시티, 카타르의 루사일 신도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사우스까지 중동의 주요 인프라 사업 대부분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중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해외 건설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르즈 칼리파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 건설업계 자체였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이후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어떤 프로젝트가 와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현직 해외 건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그 확신을 줬거든요. 김기훈 전 팀장은 현재 한국의 한 대학에서 건설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부르즈 칼리파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죠. 교수님, 정말 48시간 동안 잠도 안 주무셨어요?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잠들 시간이 없었어요. 김기훈 교수가 웃으며 답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48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상철 기사는 정년 퇴임 후에도 여전히 해외 현장을 찾아갑니다.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죠. 안전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의 철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더욱 그래요.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박영우 전 과장은 현재 중동 지역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부르즈 칼리파 사진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가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이제는 우리를 찾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또 다른 사막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호주의 아웃백, 남미의 아타카마까지.
세계 곳곳의 사막에서 한국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죠. 그들이 떠난 후에도 부르즈 칼리파는 여전히 두바이 하늘을 찌르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 한국 기술력에 대한 경외,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14년이 지난 지금, 부르즈 칼리파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성,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까지. 사막에 피운 한국의 꽃, 그 향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웠던 한국인의 땀과 기술. 우리는 이름 없이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사막 어딘가에서 조용한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